시장에 대한 날카롭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시선을 환기시켜보는 시간입니다. 장희성의 마켓 A to G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목이 나간 대로 연준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은행권 불안 요소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심도 있게 풀어가 보려고 지점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네네. 일단은 먼저 얘기해 봐야 될 내용이 지난주에 연준의 총자산이 급증했다는 내용입니다. 네네. 사실 이 얘기는 양적 완화를 할 때 그러니까 2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돈 풀기를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네네. 이게 이렇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이 급증했다는 건 다시 그러면 연준이 양적 완화로 돌아가는 것인가, 시장이 그만큼 불안한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뭐 시장은 충분히 돈을 풀 만큼 불안하죠. 그리고 네, 지금 업계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정말 분분합니다. 사실상 양적 완화다라고 네. 보시는 분이 있고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연준의 총 자산이 늘어났어요. 예. 이게 한 3천억 달러, 2,970억 달러인데 러프하게 한 3천억 달러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양적 축소 중이었잖아요. 그래프 보시면 그렇죠. 이게 작년 4월에 피크를 찍고 그때가 한 8.9조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지난주에 8.3조 달러까지 줄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6천억 달러 줄이는데 11달 걸렸어요. 근데 그거의 절반을 되돌리는 걸 일주일 만에 해버린 겁니다. 그러네요. 네네. 뭔가 좀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연준의 자산이 저렇게 늘었으면은 네네. 이게 3천억 달러만 더 늘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보통 수요일까지의 데이터로 미국 기준 목요일 날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금요일쯤 저걸 또 이번 주 걸 볼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저게 정고점을 또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저게 그러면 3천억 달러가 어디서 늘었느냐를 봐야겠죠. 네네. 일단 보니까 그 재할인 창구라고 해서요. 이건 정말 사실 은행들이 정말 그 연준에서 급전을 땡기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급할 때 90일 예. 만기로 빌리는 거고요. 그거랑 또 지금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SBB랑 시그니처 은행 파산했잖아요. 예. 그쪽을 이제 관리하는 브릿지 은행 쪽으로 나간 게 한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로 도입된 이제 BTFP라고 하죠. 예. 이게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의 액면가로 대출해주는 그거는 이제 한 119억 달러로 미미하긴 했는데 그거는 뭐 월화수 3일밖에 안 됐으니까 네네. 이번 주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대출이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 완화라는 건요. 정확한 개념은 이게 국채와 모기지 채권, 이 증권을 사면서 이게 연준이 보유한 증권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번 거는.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대출금이 나간 거니까 양적 예, 완화가 예.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양적 완화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재할인 창구로 나가던 어쨌든 뭐 예금보험공사로 대출이 나가건 이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연준에서 그렇죠. 나왔죠. 연준에서 나온 돈이죠. 예, 예. 연준에서 나온 돈은 무슨 돈인가요? 찍어낸 돈이죠. 그렇죠. 새로 예. 찍어낸 돈입니다. 이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게 뭐 경기를 부양한 돈이 아니고 오히려 위기를 막기 위한 더 귀한 돈이죠. 이 돈이 연준이 새로 나온 돈이고 출처는 연준이고 찍어낸 돈이기 때문에 예. 이게 얼만큼 더 늘어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연준이 다시 돈 풀기로 선회했다라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그만큼 조금 불안한 상황이라는 걸 연준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연준의 양적 완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분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도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연준이 찍어내고 있는 그런 돈이 시중에 또 풀렸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적 완화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금리가 이만큼 높아졌는데 다시 돈을 이렇게 많이 풀고 있는 것들을 좀 걱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더 여력이 되는 것일지가 좀 궁금한데 네. 괜찮은 건가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돈을 얼만큼 더 풀까가 네네네네. 궁금하신 거잖아요. 연준은 돈은 뭐 무한대로 풀 수 있잖아요. 풀 수 그렇긴 있기는. 하죠. 네. 예, 이론상으로는. 얼마나 더 풀까난 그 정도는 위기가 얼만큼 크고 얼만큼 이어질까에 따라 달렸겠죠.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그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하면 이번 주에 넘을 수도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은행들이 얼마나 급한가.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급합니다. 위기는 커요. 그쵸. 오죽하면 워렌 버핏 등장 얘기까지 그러네요.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죠?
이게 뱅크런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별의별 조치가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금융자산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맞네요. 이게 아무리 보호를 해준다고 해도요. 예. 사람의 심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그런 대형은행으로 옮기고 싶겠죠. 그렇죠. 실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연준의 자산이 3천억 달러 늘었는데 연준으로 예치된 금액도 3천억 달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은행들로 돈이 하도 몰리다 보니까 네. 이게 다시 그들은 초과 지급준비금으로 연준이 예치를 하거든요. 이게 한 4,400억 달러 들었고 그 대신 여갈피로 1,400억 달러가 줄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이게 머니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소형은행들 어렵죠. 그러면 네네. 이들이 어려워질수록 이런 뭐 재할인 창구가 됐건 그렇죠? 이게 BTFP가 됐던 이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위기의 크기와 또 이어지는 길이에 따라서 연준의 자산은 언제든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늘어나는 정도만 보고 우리가 야 이거 괜찮은 건가라고 얘기하기에는 뒤에 또 다른 얘기들이 또 줄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보시면요. 네네. 모든 조치가 거의 5분 대기처럼 나오고 예, 맞아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는요. 네. 위기가 크겠지만 다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돈이 이제 풀리는 게 잠잠해진다 그러면 위기가 잠잠해진다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이번 위기로 인해서 급격하게 무너지는 거는 어떻게든 다 막아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너무 5분 대기처럼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오히려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영향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찌됐든 이걸 보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 쪽으로 해석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과거와는 다른 거죠. 과거에는 터지고 나서 돈을 예, 풀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터지기 전에 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금융위기 때 교훈이 있는 겁니다. 터지고 나서 풀면 적어도 한 5배에서 10배를 더 많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풀 거면 터지기 전에 지금 막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가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를 기대하고 있는 시선이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있잖아요. 특히나 뭐 요즘 비트코인 가격 보면은 뭐 날아가고 있던데 네네. 이런 흐름들이 투자 심리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걸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시스템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걱정되는 거 한 가지는 돈을 푼다는 걸 얘기하면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계속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네네. 이 인플레이션이 또 혹시나 그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돈 풀기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푼 돈이 다시 연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네. 자 금융위기 터지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쵸. 그때 인플레이션 있었나요? 글쎄요. 인플레이션까지라고 얘기하진 않았던 전혀 것 같은데. 없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연준이 푼 돈이요. 은행을 건전하게 만들고 그 돈은 다시 연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은행들이 많이 생긴 유동성을요.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해서 다시 연준에 예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이번에도요. 생각해 보시면 자, 재할인 창구로 BTFP로 자, 중소형 은행에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예금자들이 예금을 빼니까 그 돈은 어디로 가죠? 대형은행으로 가죠. 예. 대형은행들은 이미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돈이 다시 연준의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예치가 됩니다. 그 돈이 무려 3조 4천억 달러나 그 지급 준비금을 초과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돈이 시중에 풀렸기 때문에 2020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온 거고 그쵸. 은행을 살려주고 다시 연준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풀린 돈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양적 완화지만 3년 전에는 그게 시중에 풀렸던 거고 그렇죠. 지금은 결론적으로 돌고 돌아서 다시 연준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나 그때 당시에 뭐 위기나 이런 것들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네. 이번 사태가요. 저는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낮춰줄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맥락이죠? 일단은 중소형 은행들은요. 네. 일단 돈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쵸. 그러면 대출이 굉장히 보수화될 겁니다. 그쵸. 이게 그쵸.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골드만삭스는 이제 이거를 그 대출 긴축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중소형 은행들은 대출 여력이 줄어들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또 누구냐? 좀 신용도가 낮은 개인, 예. 그렇죠? 낮은 신용도를 보유한 기업, 이들이 대출이 어려워지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분들이 대출이 어려워지면 한 등급 낮은 데로 가면 되는데 이분들은 그게 어려워져서 이게
미국 은행 전체 대출의 한 2.5% 정도가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경제는 돌고 돌아야 되는데 승수 효과로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미 그 금리 인상 25에서 50bp 효과랑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을 한 1.5에서 1.2%로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소득층이 대출이 막히고 이렇게 되면서 다 일터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고 소비가 줄어들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그러네요. 경기도 좀 걱정을 해야겠습니다만 경기도 떨어지겠습니다만 물가도 빠르게 잡는 효과가 이번 사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요즘에 이사 때문에 은행에 가서 이제 네.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거 상담을 받아보니까 요즘은 잘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예. 타이트하죠 요새. 그게 또 최근에 어떤 이슈 때문에 또 심화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네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한 48시간 남았나요? FOMC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거고 한 40시간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뭐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나리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너무 동결해도 또 뭐 시장이 조금 불안할 것이다. 50bp 해도 이거 문제가 된다. 그래서 25bp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지배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지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시장의 예상은 25bp 이상이죠. 그쵸, 예. 한 5% 이상으로 올랐더라고요. 페드 와치 툴에서 보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동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지금 사태가. 근데 만약에 인상을 하더라도요. 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인상을 하더라도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주거나, 된다? 이게 마지막 인상이라는 시그널을 주거나 아니면 네네. 이 골드만삭스 주장이긴 한데 이번에 동결을 하되 향후 이 사태가 빠르게 진정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잔존하면 지금은 동결하지만 앞으로는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시그널로 보더라고요 시장은. 예. 근데 저는 사실 동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엄중한 시기에 그렇긴 해요. 아직까지 뱅크런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중소형 은행들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뭐 CS 같은 대형 은행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게 사실 그 SBB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그 낮은 뱅크런이죠. 금리가 낮을 때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팔려고 보니까 그게 다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은행권이 보유한 국채 미실현 손익이 6,200억 달러라고 해요.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서인데 이 미실현 손익이 늘어나면 은행권의 위기는 더 커질 텐데 그렇죠. 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미실현 손익을 더 늘린다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은행들 대출 나가고 있잖아요. 재할인 창구로 나가는 금리가 한 4.75%인데 이게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에요. 기준금리 올라가면 그게 5%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BTFP 같은 경우도 OIS라고 해서 이제 은행들 간의 하루짜리 금리 플러스 0.1%를 붙입니다. 이것도 지금 4.789 정도 하고 있어요. 기준금리 올라가면 5% 넘어가겠죠. 가뜩이나 어려운 은행들 빌려가는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동결이 맞다고 봅니다만 이게 그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고요. 근데 아마 시장 예상대로 25bp를 올리더라도 이게 마지막 인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예상은 이번에 올리더라도 연내 한 4번의 인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사태는 좀 심각한 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내에 4번 인하할 거면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래도 어찌됐든 또 시장은 작은 움직임 변화 하나하나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연준이 골치가 좀 아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어떤 결정이 나올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 건 사실이지만 연준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 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그런 변곡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지점장님이 보시는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어쨌든 변동성이 커졌어요. 네.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또 나올 거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분 대기조로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새로운 위기가 나와서 시장이 빠지면 바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 또 돈풀기가 나오면서 그러네요. 다시 네. 반등을 하는. 이게 당분간 이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요. 더 중요한 거는 하단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든 다 막아주겠다는 거죠. 예, 예. 모럴 해저드 이런 거 걱정도 안 하잖아요. 예, 맞아요. 모든 예금을 보호해준다? 지금 이제 중소은행연합회는 아예 모든 예금을 한 2년간 다 보호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대형 은행의 낮은 예금 금리로 금리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해줄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 정부 연준은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를 무조건 막겠다. 돈을 얼마든지
풀던 간에 그렇다면 하방은 막혀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당분간 변동성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이제 빠르게 하강할 겁니다. 물가도 잡히겠지만 네. 그 얘기는 저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저성장으로 가면서 경기도 나빠지면 대부분의 업종의 실적이 둔화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기가 오면요. 그 와중에 성장하는 아주 소수 섹터가 보여요. 있겠죠. 그런 섹터에는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네요. 몇 배로 더 몰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만 성장을 하니까요. 그쪽으로의 그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보면은 계속 돈이 들어가고 신규 투자가 일어나는 분야가 어디냐? AI. AI죠. 예. 챗 GPT발 AI 혁명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항상 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장의 희소성이라고 오히려 희소성을 빛을 발하는 그런 sek터나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이 몰릴 수 있고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답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좀 있었던 게 아닌가,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정말 간결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